1651년 여름 한양 의금부 형장에 낮 해가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한 노인이 군사들 사이로 천천히 걸어 들어옵니다. 한때는 반정 공신 1등이었고 도원수와 영의정을 지냈던 남자 김자점이었습니다. 사람들 입에서는 동료, 임금, 나라까지 3번 배신한 간신이라는 말이 낮게 오르내립니다. 반정의 영웅으로 출발했던 인물이 이제 영모의 수괴이자 나라를 팔아넘긴 죄인으로 능지처참을 앞두고 서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를 위해 조선왕 조실록 등 관련 자료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정확한 역사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30여 년 전 광해군을 몰아내던 인조 반정의 현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623년 봄 한양 서쪽 홍제원으로 들어오는 길에는 반정군이 지나간 흔적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광해군의 정권은 임진왜란 이후의 혼란, 대북 소북의 당쟁, 폐모살제 논란 속에서 많은 원성을 샀습니다. 서인과 남인 일부, 무장과 유생들이 힘을 모아 능양군을 옹립하자는 반정 계획을 세웠고 그 중심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김자점이었습니다. 김자점은 명문가 출신의 유생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문장과 말솜씨가 좋았고 사람 사이를 오가며 소식과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능했습니다. 광해군 정권이 점점 강경해질수록 그는 서인계 사람들과 어울리며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굳혀갔습니다. 인조 반정이 준비될 때 그는 앞장서서 사람들을 규합하고 서로의 뜻을 확인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정사 기록을 보면 김자점이 반정 현장에서 어떤 칼을 휘둘렀는지까지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조실록은 그가 반정에 참여해 큰 공을 세웠다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후대의 야사에서는 김자점이 궁궐 안상궁 김계시와 미리 손을 잡고 반정 정보가 광해군 쪽으로 정확히 전달되지 못하게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너도 한쪽만 믿지 말고 양쪽을 다 봐야 산다는 식으로 김계시에게 귀띔을 했다는 대목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어디까지나 후대의 해석과 전승에 가깝고 정사에서 사실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반정의 소식이 궁궐에 제대로 대응할 틈도 없이 들이닥쳤고 광해군이 큰 저항 없이 끌려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반정이 성공한 뒤 인조는 자신의 왕위가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하늘과 신하들이 함께 만들어준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공신을 책록합니다. 이때 김자점은 정사 1등 공신, 흔히 말하는 반정의 1등 공신 가운데 한 명으로 이름을 올립니다. 무명의 유생에서 왕을 만든 공신으로 단숨에 도약한 순간이었습니다. 인조 반정이 끝났을 때 조정의 앞에는 2가지 과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광해군 시절의 인사와 정책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다른 하나는 전란과 기근으로 피폐해진 나라를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였습니다. 김자점은 이 과정에서 점점 더 군사와 인사를 다루는 자리에 배치됩니다. 문관이었지만 그는 전쟁의 경험과 고을에서 올라오는 보고를 빠르게 정리하는 실무 능력으로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은 항상 공과 원망을 함께 불러옵니다. 인조를 왕으로 세운 공신들 사이에서도 누가 더 큰 공을 세웠다는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괄에 나는 반정 공신들 사이의 불만이 폭발한 사건이었습니다. 난이 진압된 뒤 누굴 얼마나 벌줄 것인가를 두고 논쟁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김자점이 옥에 갇혀있던 북인 계열 인사들을 미리 제거하자고 강하게 주장했다는 기록이 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 마음속에는 작은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동료였던 사람들도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내칠 수 있는 사람인가? 김자점 입장에서 보면 반정 이후의 혼란 속에서 다시 난이 나지 않도록 싹을 잘라야 한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내린 결단은 이후 동료를 버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그림자로 따라붙게 됩니다. 한편 인조의 왕위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광해군을 몰아냈지만 나라 안팎의 사정은 여전히 좋지 않았고 명과 후금 뒤의 청나라 사이에서 외교와 군사를 조율해야 했습니다. 이때부터 김자점은 점점 군사 문제를 잘 아는 사람으로 불리며 병조와 도원수부 주변에서 활발히 움직이게 됩니다.
반정의 유능한 기획자였던 한 유생이 이제 전쟁과 평화를 책임지는 도원수 자리로 향하는 길 위에 서게 된 것입니다. 후대 사람들은 김자점의 일생을 가리켜 동료를 버리고 임금을 배반하고 결국 나라까지 위험에 빠뜨린 사람이라고 요약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평가는 그가 죽은 뒤 그의 행적 전체를 놓고 본 뒤에 붙여진 말입니다. 반정이 끝나던 그 봄날만 놓고 보면 그는 단지 광해군의 잘못을 바로잡고 새로운 정치를 만들자고 나선 수많은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선택은 훗날 형장 앞에 선 그의 모습을 향해 아주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길을 따라가 보면 반정 공신이자 도원수가 된 김자점은 곧 두 차례 전쟁의 한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그의 삶을 한 단계 더 깊은 곳으로 끌고 내려가게 됩니다. 1623년 봄 한양 서쪽 홍제원 들판에는 여전히 반정군이 지나간 흙먼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광해군을 몰아내고 새 왕 인조를 맞아들인 그 길 위에서 정사공신 1등 김자점은 이제 더 이상 변두리 유생이 아니라 왕을 만든 주역이 되어 서 있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의 일생을 동료, 임금, 나라까지 3번 배신한 삶으로 요약하기도 하지만 이때만 해도 그는 새 정권을 받쳐줄 유능한 신하로 기대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반정이 끝나고 인조가 창덕궁에 들어가자 조정은 즉시 새 판을 짜야 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자리를 맡길 것인가, 임진왜란과 광해군대를 거치며 뒤엉킨 인사와 군제를 어떻게 다시 정리할 것인가가 급선무였습니다. 김자점은 이 과정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광해군 정권과 너무 가깝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변두리에 머물지도 않았던 인물, 사람과 사정을 잘 알고 움직임이 빠른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인조는 처음에 그를 승지와 병조의 실무 자리에 앉힙니다. 표면적으로는 문관이었지만 그는 점차 군사 문제에 밝은 사람으로 평가받기 시작합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이후 조선에서 군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문신들은 군사를 멀리했고 무신들은 붕당의 그늘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 틈을 파고든 사람이 바로 김자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달콤함은 언제나 불안과 함께 찾아옵니다. 반정 직후 조정은 한편으로는 광해군 잔당을 정리해야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반정을 도운 공신들 사이의 불만을 달래야 했습니다. 반정의 두 축이었던 김유이기와 그 아래에서 움직였던 여러 무리들은 각자 더 많은 몫을 요구했습니다. 이 불만이 폭발한 사건이 바로 1624년 이괄의 난입니다. 이괄의 난이 진압된 뒤 조정은 또다시 누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가를 두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조실록은 김자점이 옥에 갇혀있던 북인 계열 인사들을 미리 처형하자고 강하게 주장한 사실을 전합니다. 혹시라도 난리 속에서 빠져나가 또 다른 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동료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는 그들의 목숨과 자신의 자리를 저울 위에 올려놓았고 결국 자신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훗날 동료를 배신했다는 평가는 이 시기부터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괄의 난이 겨우 수습되고 나자 나라 밖에서는 더 큰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1627년 후금, 곧 청나라의 전신이 조선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정묘호란입니다. 김하군을 앞세운 후금의 군대가 순식간에 국경을 넘자 인조는 황급히 서쪽 끝 강화도로 몸을 피했습니다. 이때 김자점은 인조를 가까이 모시고 강화도로 호종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정묘호란은 조선이 충분한 준비 없이 맞이한 전쟁이었지만 강화에서 화의를 맺는 선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후금은 조선을 형제의 나라 정도로 대한다고 선언했고 조선은 시간을 벌었습니다. 정묘호란의 경험은 조정에 두 가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나는 후금의 압박이 생각보다 강력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는 준비되지 않은 전쟁이라도 적당한 선에서 막을 수 있다는 위험한 안도감이었습니다. 정묘호란 이후 김자점의 위상은 더 높아졌습니다. 왕을 호종하며 전쟁을 겪어본 사람, 군사와 요새, 보급의 실정을 몸으로 아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병조에서 군무를 총괄하는 자리에 오르고 결국 우리로 치면
육군의 최고 지휘관 격인 도원수까지 맡게 됩니다. 이 시기부터 김자점은 더 이상 반정 공신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국방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러나 후금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고 명나라와의 전쟁을 더 본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조선에게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명과의 오랜 의리 그리고 현실적인 군사력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명을 섬기지만 실제로는 청과도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복잡한 국제 정세 한가운데 도원수 김자점이 서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각지에서 올라오는 보고가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은 청이 큰 병력을 모으고 있다는 급보가, 또 어느 날은 당장은 조선을 치지 않을 것 같다는 소식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정사 기록은 도원수로서 그가 국경 방어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고 청군의 움직임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본 책임을 지적합니다. 1636년 겨울 결국 병자호란이 터졌습니다. 청태종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압록강을 건넜고 김하군은 눈 덮인 들판을 순식간에 가로질러 내려왔습니다. 조선의 방어선은 생각보다 쉽게 무너졌습니다. 인조의 피신 계획은 엇갈렸고 강화도로 가려던 길을 놓쳐 남한산성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사람들은 패배의 책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다시 벌을 받기는 어려웠습니다. 그 대신 그 곁에서 군대를 맡았던 신하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도원수 김자점은 그 가운데 가장 큰 화살을 맞았습니다. 병자호란이 끝난 뒤 그는 도원수 자리에서 물러나고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정묘호란 때의 공은 사라지고 병자호란의 패배와 굴욕만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유배지에서 김자점은 자신의 지난 선택들을 곱씹었을 것입니다. 왕을 세우고 전쟁에서 공을 세웠지만 전세가 기울자 책임을 혼자 지고 내쳐지는 자리, 그 경험은 훗날 그의 선택들을 바꾸어 놓습니다. 다시는 왕에게 미움을 사지 않으려는 마음, 언제든지 자신이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불안이 그를 점점 더 왕의 비위를 맞추는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하여 훗날 동료, 임금, 국가까지 3번 배신한 간신이라는 말로 압축되는 그의 후반 인생은 바로 이 전쟁과 유배의 기억에서 출발합니다. 병자호란의 상처가 채 아물기 전에 조정 안에는 또 다른 긴장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청의 볼모로 갔다 돌아온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두 왕자를 둘러싼 왕실 내부의 갈등이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다시 한번 김자점이 서게 됩니다. 1645년 봄 한양 창덕궁 안작은 별당에서 한 왕자의 숨이 조용히 끊어졌습니다. 병자호란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았고 도원수 김자점이 전쟁의 책임을 지고 유배를 다녀온 지 불과 몇 해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청나라의 수도에서 인질로 지내다 돌아온 왕자, 바로 소현세자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전쟁이 끝난 남한산성의 겨울로 가보겠습니다. 청태종에게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린 삼전도의 굴욕 이후 인조는 자신의 두 아들 가운데 하나를 청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막내가 아닌 이상 선택지는 장남 소현세자와 차남 복림대군이었습니다. 인조는 결국 장남 소현세자를 청의 수도 심양으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소현세자는 청의 수도에서 여러 해를 머물며 새로운 세계를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청의 군사력, 명나라의 몰락, 서양 선교사를 통해 들어온 서적과 지도, 이런 것들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소현세자는 조선으로 돌아가면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나라를 새롭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한양에서는 전쟁 이후 책임을 둘러싼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도원수였던 김자점은 패전의 책임을 지고 유배를 다녀왔지만 완전히 버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전쟁을 겪은 군사 전문가가 마땅치 않았던 조정은 다시 그를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유배지에서 돌아온 김자점의 눈에 비친 조정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한번 희생양이 되어본 사람에게 다시는 그런 자리에 서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때 소현세자가 한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귀국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귀국한 지 석 달 만에 소현세자는 갑자기 병이 나서 쓰러졌고 피를 토하며 숨을 거두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논쟁이 있습니다. 단순한 급병으로 보기도 하고 독살 의혹을 제기하는 연구와 야사도 있지만 어느 한쪽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소현세자가 살아 돌아왔을 때부터 인조와의 관계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소현세자는 청에서 보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방향을 이야기하려 했고 인조는 여전히 명과의 의리와 자신의 체면을 중시했습니다. 실록에는 소현세자가 서양 서적과 지도를 가져와 인조에게 보였고 인조가 그 책들을 보고 불쾌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보고 온 아들과 전쟁의 상처와 자존심에 사로잡힌 아버지 사이의 간극이 점점 커져가던 시기였습니다. 이 사이에서 김자점은 조용히 왕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정사에는 그가 어떤 말을 했는지 일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후의 행동을 보면 그가 어디에 서기로 마음먹었는지는 분명합니다. 전쟁의 책임을 지고 유배까지 다녀온 그에게 다시 한번 왕의 미움을 사는 일은 곧 파멸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소현세자에게서 새로운 길이 아니라 언제든지 왕의 분노가 향할 수 있는 대상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소현세자가 죽은 뒤 문제는 곧바로 다음 왕은 누구인가로 옮겨갔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세자의 아들들, 곧 인조의 손자들 가운데 한 명이 왕위를 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인조는 이미 세자빈 강씨, 민해빈 강씨를 오래전부터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청에서 돌아온 뒤 세자와 세자빈이 청과 가까운 태도를 보였다는 말 세자빈이 인조에게 예를 다하지 않았다는 불평이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김자점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인조실록에는 강빈을 향한 탄핵과 비난 상소들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에는 김자점이 직접 나서 세자빈의 행동을 문제 삼고 인조의 의심을 뒷받침하는 장면도 보입니다. 정사 기록만을 놓고 보면 김자점이 세자빈을 향해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다만 강빈을 모함하는 각본을 그가 설계했다거나 독살 누명을 씌웠다는 식의 구체적인 배우설은 후대 야사와 해석의 영역입니다. 후대에는 김자점이 인조의 마음을 읽고 세자빈과 손자들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이끌었다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소현세자의 죽음과 강빈 사사의 연결고리에도 그의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나 정사만으로 보면 그는 인조의 의심을 지지하며 세자빈과 그 집안을 강하게 공격한 인물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결국 민해빈 강씨는 역모 혐의로 사사됩니다. 왕의 며느리이자 세자의 아내, 장차 대비가 될 수도 있었던 여인이 하루아침에 역모의 주모자로 몰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자와 세자빈 사이에서 태어난 세 손자들은 먼 지방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정통성의 정점에 서 있어야 할 사람들이 순식간에 무대 밖으로 밀려난 것입니다. 그 자리를 대신 채운 이름이 바로 복림대군입니다. 인조의 둘째 아들 청의 볼모로 함께 갔다가 돌아온 왕자였습니다. 복림대군은 성품이 온화하고 효성이 깊었다는 기록이 많습니다. 청에 다녀왔지만 소현세자처럼 서양 문물이나 새로운 질서를 앞세워 말하지 않았고 인조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이려 했던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김자점은 복림대군을 세자로 세우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자빈과 세 손자를 몰아내는 일 그리고 복림대군을 새 세자로 책봉하는 과정은 한 줄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왕실 안에 피비린내 나는 정리 작업은 외부의 전쟁 못지않게 잔혹했습니다. 김자점은 이 피해 정리 속에서 다시 권력의 중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지점에서 임금을 위한 충성이었는가, 훗날 왕이 될 사람을 향한 눈치 보기였는가라는 물음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그 과정에서 가장 약한 위치에 있던 왕실 사람들이 희생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김자점은 왕실의 운명을 바꾸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얼굴을 갖게 됩니다. 궁궐 안에서의 정리가 끝나고 나자 그의 시선은 다시 조정과 군사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가 맞닥뜨릴 대상은 반정 동지이자 군사 경쟁자였던 심기원과 임경업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1640년대 중반 어느 날 한양 조정 한가운데에서 김자점의 이름이 다시 거칠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 그리고 세 손자들이 차례로 무대에서 사라진 뒤 인조의 곁에는 세 세자 복림대군과 몇몇 측근 신하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반정 공신이자 전쟁의 도원수 그리고 왕실 개편의 실세였던 김자점이었습니다. 궁궐 안의 싸움이 잠잠해질수록 이번에는 조정이라는 더 넓은 무대에서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전쟁 전부터 함께 일하던 무장들, 반정 공신들, 그리고 새로 떠오르는 살인과 실무형 관료들이 서로의 자리를 두고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김자점과 비슷한 길을 걸어온 군사 전문가 심기원이었습니다. 심기원은 인조 반정 당시에도 이름을 올린 인물입니다. 김자점과 마찬가지로 반정 때 군사를 이끌었고 이후에는 수도 방어를 맡는 요직에 올랐습니다. 병자호란 당시 도성 방어와 관련된 자리를 맡았고 도원수 김자점과 함께 책임을 나누어 져야 할 위치에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두 사람의 관계는 미묘해졌습니다. 패배의 책임을 두고 누가 더 큰 짐을 져야 하는가를 놓고 사람들의 말이 오갔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심기원 옥사였습니다. 인조대 후반 심기원이 역무 혐의를 받게 됩니다. 청과의 관계, 북방방어, 군사동원 문제를 둘러싸고 심기원이 뭔가 꿍꿍이를 품었다는 고변이 올라온 것입니다. 정사 기록을 보면 심기원은 결국 역무를 준비한 죄인으로 몰려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자점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많지 않지만 심기원이 사라진 뒤 김자점의 군사적 입지가 더 공고해졌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후대에는 김자점이 라이벌이었던 심기원을 제거하는 데 한몫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심기원 옥사를 동료를 벌인 첫 장면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나 정사만으로는 그가 직접 옥사를 설계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반정 공신이자 군사 경쟁자였던 심기원이 역모 사건으로 무대에서 내려간 뒤 김자점이 더 강한 군사 권력을 쥐게 되었다는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시선을 북쪽으로 돌려 또 한 사람의 장수를 떠올려 보게 됩니다. 정묘 병자호란 전후로 이름을 떨친 장수 임경업입니다. 명나라가 기울어가던 시기에 청을 향해 끝까지 화살을 겨누었던 장수, 그리고 훗날 전기수들의 이야기 속에서 영웅으로 자리 잡은 사람입니다. 임경업은 김자점과 묘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정사와 여러 기록에 따르면 그는 한때 김자점 마카에서 군무를 맡기도 했고 집안끼리도 오가는 사이였습니다. 같은 전장에서 싸우고 같은 상관 아래에서 일하며 같은 시대를 버텨온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병자호란 이후의 혼란 속에서 임경업은 전혀 다른 길을 택합니다. 조선과 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던 조정이 아니라 명나라로 건너가 끝까지 싸우는 길이었습니다. 대명의리를 지키고 싶어 했던 그는 결국 명으로 넘어가 청군과 싸우다 명이 무너진 뒤에는 더 이상 머물 곳이 없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청에 잡혀 조선으로 송환됩니다. 조선에 돌아온 임경업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환영이 아니라 신문이었습니다. 그 국문 자리에는 옛 상관이자 동지였던 김자점이 있었습니다. 정사와 후대 기록을 종합해보면 이 국문 과정이 결코 부드럽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심기원 옥사와 얽혀 임경업이 심기원의 배를 타고 명으로 건너간 사실이 드러나자 문제는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임경업이 이 일은 김자점도 알고 있었다고 말해버린다면 심기원과 임경업 그리고 김자점까지 하나의 선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야사에서는 이 장면을 한층 극적으로 그립니다. 임경업이 입을 열기 전에 김자점이 더 세게 치라고 명했고 결국 임경업은 입을 제대로 열어보지도 못한 채 곤장 끝에 숨을 거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세부 장면과 대사는 전기수 이야기와 야담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정사에 그대로 남아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다만 임경업이 모진 곤장을 맞고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자점이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는 점은 실록과 다른 자료에서도 확인됩니다. 임경업이 형장에서 쓰러지는 순간을 떠올려 보면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의 마음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대명의리를 지키려다 이렇게 죽는 장수를 안타깝게 바라봤을 것이고, 또 다른 이는 언제든지 자신도 비슷한 자리에 설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 장면 한가운데에는 자신의 자리와 목숨을 지키기 위해 하나의 결단을 내린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그 자리에 김자점의 그림자를 겹쳐봅니다. 임경업이 심기원 옥사와 연결되어 국문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김자점이 강경한 태도를 보였으며 결국 임경업이 곤장에 맞아 죽었다는 것, 이것은 기록과 연구가 대체로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반면 자신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고 일부러 죽게 만들었다는 동기 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추정과 야사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동료를 버린 선택으로 기억하는 이유는 그의 이후 행적과 최후까지 겹쳐놓았을 때 하나의 그림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동료를 배신했다는 말은 단순한 도덕적 비난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반정 동지였던 심기원, 전장에서 함께 싸운 장수 임경업, 두 사람 모두 김자점의 권력과 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하나씩 무대에서 내려갈 때마다 김자점의 자리는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동료와 함께 만든 정권이었지만 끝까지 함께 가기에는 자리가 너무 좁아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곁에 남은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반정 공신들 가운데 상당수가 물러났고 군사 경쟁자도 사라져갔습니다. 왕실 안에서는 이미 소현세자와 강빈, 세 손자들이 제거된 뒤였습니다.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인조라는 왕과 그 왕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조의 생명도 끝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이을 사람, 곧 복림대군이 왕위에 오를 날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새 왕의 시대가 열리면 인조의 사람이었던 김자점은 또다시 거센 바람 앞에 서게 됩니다. 1650년 겨울, 한강가 찬 바람이 불어오던 밤, 한양 궁궐 안 공기는 묵직한 긴장으로 얼어 있었습니다. 인조가 세상을 떠난 지 1년 남짓, 새 왕 효종이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가슴속에 품은 생각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던 때였습니다. 병자호란의 치욕을 되갚겠다는 꿈, 흔히 알려진 북벌의 꿈이 그때 막 언저리에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효종은 자신이 청의 볼모로 끌려갔던 경험을 잊지 못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적국 궁궐의 공포를 견디며 언젠가 반드시 이 치욕을 씻어야 한다고 다짐했다는 이야기가 여러 기록에 전해집니다. 조선왕 조실록과 후대 연구들은 그가 적어도 언젠가 기회가 온다면 북쪽을 향해 군사를 일으키고 싶어 했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 합니다. 실제로 북벌을 실행할 힘이 있었는지는 또 다른 문제였지만 당시 조정의 분위기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전쟁과 굴욕을 거치며 인조 곁을 지키던 공식무장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물러났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 김자점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소현세자와 세자빈, 세 손자들을 몰아내고 복림대군, 곧 효종을 세자로 세우는 데 깊이 관여했던 사람, 전쟁과 유배를 번갈아 겪으며 인조 정권의 그늘과 빛을 함께 안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효종이 왕위에 오르자 조정의 세력 구도는 크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인조의 실정과 전쟁의 책임을 비판해왔던 서인, 살림, 김집, 송시열, 송중길 같은 인물들이 다시 조정 중심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들은 대명의리를 강하게 외치며 청을 향해 고개를 숙인 인조의 정치를 마음 깊이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에서 볼 때 병자호란과 이후의 굴욕을 상징하는 이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김자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효종의 입장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김자점은 인조 시기의 상징이자 동시에 자신을 세자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한 번에 내치면 인조 시대의 전체를 부정하는 셈이 되고 그대로 두자니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효종실록을 따라가다 보면 효종이 김자점을 처리하는 문제에서 여러 번 망설이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결국 그는 일단 김자점을 요직에서 물러나게 한 뒤 강원도 홍천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홍천의 깊은 산골, 유배지의 겨울 공기는 차갑고도 서늘했을 것입니다. 반정 공신,
도원수, 영의정까지 올랐던 사람이 이제는 관직도 없이 외딴 고을에 묶인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함께 술잔을 기울이던 동료들이 이제는 조정에서 북벌을 말하고 있었고 인조 대신 효종이 새 시대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김자점의 귀에는 인조 때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라는 말이 곧 김자점을 처리해야 합니다라는 뜻으로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이때 그의 머릿속을 스친 생각은 무엇이었을지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정사에는 그의 속마음을 자세히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곧 벌어질 일을 알고 나면 이 유배의 겨울이 그의 인생에서 마지막 결단을 준비하던 시기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김자점은 유배지에서 청과 연결된 낯익은 인물을 떠올립니다. 전쟁과 사신 왕래 속에서 알게 된 역관 이형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통역관이자 외교 실무자였던 이형장은 청의 조정과 말을 주고받는 통로를 쥐고 있었습니다. 김자점은 이 통로를 다시 잡기로 마음먹습니다. 효종실록과 한국민종문화 대백과에 따르면 김자점은 유배지에서 이형장을 불러들여 비밀스러운 부탁을 합니다. 기록에 남은 요지는 이렇습니다. 새 왕이 옛 신하들을 불러 모아 북벌을 꿈꾸고 있다. 인조의 능, 장릉의 지석에는 여전히 명나라의 연호숭정이 적혀 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청나라가 불쾌하게 여길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말은 효종의 마음을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북벌이 실제로 가능하든 아니든 청 입장에서 보면 조선이 언젠가 자신들을 겨눌 수도 있다는 불편한 신호였습니다. 두 번째 말은 조선 전체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폭로였습니다. 조선은 겉으로는 청의 연호를 쓰고 있었지만 내부 문서와 능지석 같은 곳에는 명나라 연호를 계속 쓰며 마음속에 군주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인조의 장릉지석에 숭정이라는 명나라 연호가 새겨져 있다는 사실은 청이 알게 되면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밀고는 정사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라를 배신한 행위로 평가되는 대목입니다. 효종실록과 백과사전 자료는 김자점이 유배지에서 이형장을 통해 청에 이런 내용을 누설했고 사건이 드러나 다시 먼 곳으로 유배되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는지 이형장이 과장했는지 어느 부분이 정확했는지에 대해서는 세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에 조선 내부 사정을 몰래 알렸다는 큰 줄기는 분명합니다. 청나라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청조정은 사신과 군대를 국경 인근에 보내 조선의 움직임을 따져 물었습니다. 조선 조정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인조의 무덤에 명나라 연호를 새긴 북벌의 꿈을 은근히 품고 있던 사실,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드러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전면에 나선 사람들은 효종과 그리고 이경석, 이시백, 원투표 같은 조정 대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청의 추궁 앞에서 조선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애써 막아냅니다. 능지석 문제는 이미 고쳤다는 식으로 돌려 말하고 북벌에 관한 의심은 조선은 여전히 청을 섬긴다는 말로 누그러뜨리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자점의 이름은 자연스럽게 모든 잘못의 근원으로 떠올랐습니다. 결국 조정은 이 사건의 책임을 김자점에게 돌립니다. 이미 유배 중이었던 그를 다시 더 먼 곳으로 옮기고 주변 사람들을 정리합니다. 청과의 관계를 어지럽힌 장본인, 나라의 속을 적에게 드러낸 자, 그 이름이 김자점으로 공식화되었습니다. 반정 공신으로 출발해 전쟁과 왕실 개편을 거쳐 이제는 북벌의 꿈을 스스로 꺾어버린 인물. 이 대목에서 동료, 임금, 국가까지 3번 배신했다는 표현이 가장 또렷하게 떠오르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장면, 영모 사건과 능지처참, 그리고 후대 평가입니다. 1651년 여름 한양 서쪽 의금부 형장에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청에 보낸 한 통의 밀고로 나라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던 김자점에게 이제 마지막 신문과 최후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정 공신, 도원수, 영의정, 그리고 왕실 개편의 실세였던 남자는 그날 영모의 수괴이자 나라를 팔아넘긴 죄인으로 형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효종이 왕위에 오른 뒤 조정의 공기는 크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인조 때의 전쟁과 치욕을 기억하는 대신들,
특히 김집송 시열 같은 산림계 서인들은 옛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말을 자주 입에 올렸습니다. 그 말 속에는 병자호란의 책임, 청과의 굴욕적인 관계, 그리고 인조 주변에서 움직이던 측근 세력들에 대한 정리가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청의 북벌의 기미와 명나라 연호 사용 사실을 누설했다는 사건은 이들 눈에 김자점을 처리할 명분을 완성시켜준 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법정으로 끌어내린 직접적인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궁궐 안비빈들을 저주했다는 말, 그리고 군사를 움직여 전국을 뒤집으려 했다는 고변이 조정에 올라온 것입니다. 김자점의 아들 김식이 수어청과 수원 쪽 군사들을 손에 쥐고 원두표, 김집, 송시열 같은 대신들을 제거한 뒤 인조의 또 다른 아들 숭성군을 세우려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곧 김자점 일가의 영모로 이름 붙여졌고 후대에는 김자점의 옥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정사와 연구를 종합해보면 김식이 군사들과 어울려 위험한 말을 주고받았다는 정황, 그리고 그 주변에서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은 어느 정도 확인됩니다. 다만 이것이 얼마나 구체적인 반란 계획이었는지 아니면 술자리에서 오간 헛된 말이 확대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어느 쪽이든 이미 청에 밀고까지 했던 김자점에게 이 사건은 치명적이었습니다. 표종과 조정은 더 이상 그를 감싸줄 이유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표종은 김자점과 김식을 직접 불러 국문합니다. 표종실록은 이 국문 장면에서 김자점이 끝까지 영모 혐의를 부인하다가 결국 자복을 강요당하는 과정을 전합니다. 강한 압박 속에서 내가 잘못했다는 말이 나왔는지 아니면 기록을 남기는 쪽에서 그렇게 정리했는지 그 세부는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결과는 분명합니다. 김자점과 그의 아들은 영모 죄인으로 선고를 받고 능지처참이라는 가장 무거운 형벌에 처해집니다. 능지처참은 살을 찢고 사지를 묶어 찢어 죽이는 조선시대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잔혹한 사형이었습니다. 그가 한때 역적으로 몰아 능지형에 처하게 만들었던 심기원의 최후와 같은 형벌이었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이 장면을 두고 심기원에게 돌아갔던 능지형이 이번에는 김자점 자신에게 되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표현은 야사의 언어에 가깝지만 듣는 사람들 마음에는 묘한 인과응보의 이미지로 남았습니다. 형장으로 끌려가는 길, 김자점의 발걸음은 무거웠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 광해군 정권의 잘못을 비판하며 반정에 나섰던 순간, 도원수로서 전쟁을 지휘하던 순간, 소현세자와 강빈, 세 손자들을 향해 칼끝을 돌리던 순간, 유배지에서 청에 밀고를 보내던 밤, 수없이 많은 선택들이 한 줄로 이어져 형장 앞에 그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형틀 위에 몸이 묶이고 사지가 끌려나가는 순간 그를 죽이라고 소리치던 사람들 가운데는 언젠가 그의 도움으로 벼슬길에 오른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반정, 공신, 도원수, 영의정, 왕실의 결정을 좌지우지하던 실세, 그 모든 이름이 영모의 수괴와 간신, 매국노라는 단어로 덮여갔습니다. 이제 시선을 그의 집안으로 옮겨보면 몰락은 더 처절합니다. 김자점의 아들은 함께 능지처참을 당했고 손자와 친척들 다수는 유배와 노비천천으로 삶이 무너졌습니다. 반정 공신 집안의 대문에 걸려있던 관직과 공신교서는 내려지고 집과 전답은 흩어졌습니다. 한동안 조선 사람들 입에서 김자점이라는 이름은 조심스럽게 꺼낼 수밖에 없는 금기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사람들은 이 사건을 또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표종이 새 시대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해 인조 시대의 상징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은 아니었는지, 김자점이 분명 큰 잘못을 저지르긴 했지만 전쟁과 패배, 왜곡된 왕권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비극의 산물이기도 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질문입니다. 역사학자들은 김자점을 두고 크게 두 가지 층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병자호란과 북벌 밀고, 소현세자 강빈 사건, 심기원 임경업의 최후에 이르기까지 동료와 왕실 사람들 그리고 나라까지 희생시키며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 한 냉혹한 정치가로서의 모습입니다. 정사와 연구가 인정하는 매국 행위, 권력 투쟁 속에서의 모략과 제거를 보면 간신이라는 말이 전혀 근거 없는 낙인은 아닙니다. 다른 하나는 그를 둘러싼 구조입니다.
광해군대의 혼란, 반정과 붕당 정치, 두 차례 전쟁과 굴욕, 왕들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 했고 신하들은 서로를 희생양으로 내세우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왕의 눈치를 가장 잘 보는 사람, 살아남기 위해 먼저 칼을 드는 사람이 점점 더 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김자점은 그 역할에 너무 능숙했고 결국 그 능숙함 때문에 누구보다 더 깊은 곳까지 떨어진 사람으로도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간신의 핵심은 왕이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좋은 왕 곁에는 좋은 신하들이 모이고 두려움과 불신으로 가득한 왕 곁에는 그 감정을 이용하는 신하들이 모인다는 뜻입니다. 김자점의 일생은 한 사람의 간교함만이 아니라 인조라는 왕의 두려움과 콤플렉스, 그리고 그 시대 정치 구조가 빚어낸 비극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조금 시선을 오늘로 돌려보면 어떤 조직에서든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 할 때, 책임을 나누지 않고 누군가 한 사람에게 몰아붙이려 할 때 비슷한 장면이 되풀이되곤 합니다. 그 곁에는 상황을 이용해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사람이 생겨나기 쉽고 그런 선택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뒤돌아볼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김자점이라는 이름은 그런 구조 속에서 한 사람이 어디까지 밀려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한국역사관을 계속 만들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과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를 한 가지 남겨주시고 괜찮으시다면 주변의 가족이나 지인과도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한국역사관이었습니다.